자, 그러면 이번엔 룰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룰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여태까지 뭐 A면 B다 if문으로 표현되는 것들 거의 대부분 사실은 룰입니다. 그래서 특정 조건 거리가 가까워지면은 로봇이 달려가서 그 부분에서 인사를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다 규칙, 룰입니다. 그래서 이 룰이라고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뭐 너무 어렵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뭐 전통적인 어떤 지능형 AI 쪽 이런 부분에서 정의되어 있는 바도 있습니다만 말 그대로 룰은 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 통념적으로 알고 있는 규칙과 동일하겠고요. 이 규칙들이 어디에 이제 보통 사용이 되는가를 보시면 뭔가 디시전 메이킹, DM으로 지금 제가 써놨는데요. 의사결정 수단에 규칙들이 많이 동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나를 한 대 때린다. 그러면 아파. 그러면 그 아픔의 정도에 따라서 또는 현재 나의 내적 스테이트, 상태에 따라서 뭐야 죽고 싶어 할 수도 있고 아씨 뭐야 이렇게 약하게 반응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싸우자는 거냐? 라고 디시전 메이킹을 할지 뭐야 뭐 뭔다 그래 이 정도의 약한 반응을 보이는 것들 전부 다 의사결정 수단 디시전 메이킹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디시전 메이킹에는 이 룰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아주 간단한 디시전 메이킹을 할 때 보통 룰이 규칙들이 많이 사용이 되겠고요. 다음 여기에 이제 보시면 디덕티브 웨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그래서 디덕티브 웨이라는 거는 디덕티브는 연역적이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3단 논법 뭐 이런 거죠. 3단 논법. 요새 제가 과제를 기획을 하면 학교에서는 산학협력단 3단에 가서 뭔가 서류를 떼야 돼서 순간적으로 3단 논법인데 3단 논법이라고 썼네요. 자, 이 디덕티브 이 3단 논법에 해당하는 연역적인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로 이겁니다. 조건 요거 마저 설명을 하고서 할게요. 3단 논법을 아시는 것처럼 A면 B이고 B면은 C면은 A는 C다. 이게 연역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규칙들이 조건들이 많이 있으면 그걸 합쳐서 한 방에 딱 찾을 수 있는 거. 연역적으로 설명하는 연역적인 의사결정 수단에서 룰들이 많이 활용들이 되어져 왔고요. 지금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사실 현대 문명들은 바로 이 규칙 기반 어떤 시스템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뭐 우리 수업에서도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번 챕터에 나오는 자판기라든가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동화 기기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보이고 있지만 이런 것들 전부 다 규칙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 기반들은 사실 뭐 AI 어쩌고 저쩌고 굉장히 많이 쓸데없이들 떠들고 있습니다만 AI 관련된 거는 실질적인 어떤 진행은 아주 더디고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요. 한 100만 명 있으면 거기서 한 5명 정도만 본질적인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다 사실 딥러닝 기반의 인식기에다가 인식은 스테이트 문제가 없기 때문에 딥러닝으로 인식하고 그 다음에는 그걸 가지고 규칙을 만들어서 지능형 시스템을 만드는 중인 거죠. 아까 얘기 드렸던 페이페이 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문제를 풀면은 지능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잘못 생각을 했던 거죠. 오랫동안. 그래서 이 규칙은 굉장히 간단하게 우리가 설계해서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합니다만 규칙은 규칙일 뿐 이것 자체가 완벽한 지능형 문제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쉽고 간결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2학년이고 2, 3, 4학년 학부가 학생이라서 이해하시고 숙제를 하기에도 편하고 뭔가를 내가 개발하기에도 편하고요. 그 다음에는 회사에 가서도 실제 시스템을 만들 때도 거의 모든 것들이 규칙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칙을 이해를 해서 규칙의 문제점 또는 규칙을 어떻게 모델링하는가를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디시전 메이킹은 뭐냐? 뭐 간단합니다.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무엇을 할지를 결정하는 것.
그게 바로 디시전 메이킹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가 주어졌는데 친구가 나를 때린 상태인데 친구가 나를 때렸어요. 때리다, 맞았다, 맞음, 이라는 하나의 상태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내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면 이때의 결정론이 되는 거는 뭐야, 죽고 싶어 싸우자는 거냐, 이렇게 되겠고요. 내가 맞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똑같습니다만 내 오늘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아씨 뭐야, 이 정도로 결정이 바뀌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맞았을 때의 강도에 따라서도 세게 맞은 거랑 작게 맞았을 때 이 맞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세게 맞았다고 내가 죽고 싶냐 하고 싸우지 않은 거냐, 살짝 맞아도 죽고 싶냐 하는 날이 있죠. 그래서 이 맞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맞았다라는 사실 자체는 거의 대부분 뭐가 트리거링 돼서 온, 오프 형태처럼 동작을 한 거고, 나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들이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뭐 사람에 따라 다르죠. 내가 스치기만 해도 너 죽고 싶냐?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사람의 내적 상태가 얼마만큼의 민감도를 가지고 있냐, 이런 부분들도 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이 지능형이라는 것들은 주관적인 해석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맞으면 화를 내야 되고, 이 정도로 맞은 거는 그냥 살짝 건드린 거 아니야, 뭘 그렇게 화를 내 라고 하는 형태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짝꿍하고 이런 문제가 벌어지면 타일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사회적 합의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인성교육, 정서적 교육, 그리고 뭔가 정말 말 그대로 지식들, 이런 공학적 지식들, 수학, 산수, 영어, 이런 것들을 배워온 겁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덕션, 아까도 디덕티브 웨이 설명했고, 디덕션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되게 중요한 거는 주어진 입력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입력, 현재의 상태 값이고요. 이 상태의 토대로 해서 디시전 메이킹을 하면 뭔가 거기에 맞는 액션을 하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왜냐하면 졸리거든. 그냥 계속 자겠다라고 하는 것도 액션이 되겠습니다. 내가 무반응, 아무것도 보이지 않겠다, 공지파업으로 표현되는 이런 표시가 나오는 것도 역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요구하는 복잡한 분야가 어딘가라고 하면, 지능형 연구단에서는 디시전 메이킹을 그렇게 심각하게 옛날부터 안 따져왔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인식 문제를 해결하거나 간단한 것들을 디시전 메이킹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지만, 특히 서비스 로봇 분야 또는 로봇 분야 쪽에서는 이 디시전 메이킹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뭔가의 변화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동들을 전부 다 어쨌든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디시전 메이킹에 대한 관심도가 되게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 디덕션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3단 논법들이 되겠고요. 3단 논법이 아니라 뭐 4단 논법, 5단 논법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상황들이 계속 무언가를 트리거링하고 얘네들이 파이어링해서 어떤 상태에 이르면 이런 조건들이 전부 다 얘하고의 관련성이 있게 되는 거죠. 초기에 어떤 생각들이 마지막 결과에 도달하게 하는 원인들이 되는 것들, 인과관계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걸 코잘리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과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오랫동안 얘기들이 됐지만, 이 인과론도 요새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격들을 많이 받고 있는 중이고, 확률 모델로 하더라도 그 부분은 인과론이 맞습니다. 확률도 또 하나의 인과론, 조건부 확률에 대한 것들도 인과론의 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만하게 맨날 뭐 모델링하고 프로그램만 짜는 게 아니기 때문에 AI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용어들, 룰, 디시전 메이킹, 그리고 앞에서 스테이트 머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용어들을 오늘 좀 설명을 드렸고요. 디덕션의 반대말은 연역적, 귀납적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디덕션은 연역적인 거, 3단 논법이고, 반대말은 인덕션. 인덕션 하면은 또 이 3구 모델,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새 인덕션이 많이 쓰이고 있어서 예, 이 인덕션이 귀납법입니다. 그래서 인덕션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그 인덕션 조리기구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덕션이 귀납법에 해당해서 거꾸로 생각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걸 총 정리해서 또 마지막 용어 하나를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인문학적인 얘기들을 나눈 거고요. 말로 하는 거, 말로 때우는 건 다 인문학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학 쪽에 어쨌든 있기 때문에 말로 때우는 것만 갖고는 해결을 할 수가 없지만 최소한의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서 말로 때우는 것들이 앞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 마지막 룰 베이스드 시스템, 한국말로는 규칙 기반 시스템 또는 규칙을 대신해서 룰 기반 시스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규칙들로 이루어져 있는 시스템들을 룰 베이스드 시스템이라고 부르고요. 이 룰 베이스드 시스템은 되게 좀 약간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전문가 시스템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시스템이 여러 가지 뭔가 전문가 시스템 앞에 전문가가 붙으니까 좀 더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서 규칙을 만들게 되면 그 규칙 기반 시스템이 바로 전문가 시스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 시스템은 사실 별게 없고요.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뒤에서 다루게 될 자판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문가 시스템이죠. 물건 파는데 전문이면 전문가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 규칙들이 혼재할 때 규칙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 규칙들을 내가 적절하게 배치를 해야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룰 베이스드 시스템이 되겠고요. 자, 이 규칙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좀 심각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규칙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 규칙을 여기다 써야 될까 저기다 써야 될까 하고 고통인 것들이 이제 대부분 뭐 법률적 판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제가 아주 어릴 때 고등학교 때 87년에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이라는 예제에서 그 드라마에서 법학과 학생들에 대한 드라마였는데 전산과 교수랑 법학과 교수랑 싸우는 장면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산과 교수가 전문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법률 자문, 법률적 해석을 인간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둘이서 싸우다가 이 법학과 교수님이 계속 지다가 마지막 순간에 내가 문제를 내도 되겠냐? 뭐 상관없다 해서 문제를 냈는데 이제 저런 문제를 냈죠. 여기 이렇게 A하고 B가 사이좋게 강을 경계로 해서 땅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A 땅, 여기는 B 땅이었는데 홍수가 나가지고 이 강이 흐름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 땅은 누구의 땅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내니까 컴퓨터가 뻥났던 컴퓨터가 오류를 무한루프 돌면서 답이 안 나와서 역시 전문가 시스템은 안 돼 라고 했는데 맞는 얘기고요. 전문가 시스템은 룰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작성한, 내가 만든 모델을 넘어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 시스템은 최근에는 거의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불과 한 15년 전만 해도 전문가 시스템이 엄청 좋은 것처럼 얘기했지만 요새는 거의 쓰레기통에 버려졌고 우리는 대신에 딥러닝을 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조만간 얘들도 쓰레기통에 버려질 겁니다.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자,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규칙이 굉장히 많을 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법적인 조항들, 우리는 규칙이 굉장히 많은 사회에 살고 있죠. 이 규칙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하고 지금보다 10배가 더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 규칙들이 서로 부딪히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 강이 옆으로 넘어갔을 때처럼 기존에 없는 규칙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는 규칙과 규칙이 부딪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이 아주 대표적인 사례를 예전에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페퍼같이 서비스 로봇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요. 여기에 사람하고 이제 뭔가 상호작용을 하는 이런 예제였습니다. 여기에 터치패드가 있고 이 로봇은 사람이 다가가서 어느 특정 거리 이상으로 이렇게 다가오면은 하고서 여러분들 예제하고 똑같습니다. 거리가 짧아졌기 때문에
특정 거리 안쪽으로 들어오면 거리가 짧아지면 1번 안녕하세요. 저는 누군데요. 무슨 로봇인데요. 원하시는 사양이 있으면 가슴에 있는 터치패드의 항목을 선택해 주세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기능 하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 로봇이 지나가고 있는데 사람이 너무 또 근거리에 있게 되면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제가 지나갈 수 있도록 비켜주세요 라고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조건들이 아주 그럴듯하게 처음에는 잘 동작을 했었어요. 근데 정말로 데모를 하는 중에 이 사이의 거리에 뭔가가 딱 낀 겁니다. 그래서 거리가 가까워 사람이 다가가니까 안녕하세요 터치패드를 선택해 주세요 하니까 손이 닿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한 발짝 더 앞으로 다가가니까 로봇이 아이고 깜짝이야 비켜주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뒤로 물러났어요.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저하고 얘기를 하시려면 터치패드를 선택해 주세요. 한 발 또 사람이 다가가면 아이고 비켜주세요. 이걸 무한루프를 계속 반복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룰과 룰 두 가지가 부딪히는 현상이고요. 너무 가까우면 또는 뭐 어떤 조건들이 존재했을 텐데 특정 거리 미만일 때 안녕하세요. 저를 클릭을 해주세요 라는 기능과 아이고 잠깐 비켜주세요 라고 하는 두 기능이 룰 컴플렉션 충돌 현상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룰들이 그러니까 동일한 어떤 조건을 유사한 조건을 두 가지가 서로 나눠 가졌을 때 이와 같은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고요. 이건 정말로 예전에 제가 데모를 꾸며가지고 이 거리 조절도 잘하고 적당한 선에서 이동하는 속도들 내가 움직이는 속도가 좀 높을 때는 아이고 깜짝이야 비켜주세요 뭐 이런 숫자들을 잘 조절을 했는데도 모델링 기반으로 스테이트를 만든 다음에 의사결정을 했는데 실제 데모에서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무한루프에 빠졌던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정확하게 2007년 가을입니다. 그래서 이런 룰 컴플렉션들, 규칙과 규칙의 충돌이라는 문제가 바로 이 룰 기반 시스템의 굉장히 끔찍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스테이트 머신의 한 사례로서 16번째 토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벌써 내용이 꽤 됐네요. 번호가 스테이트 머신이고요. 번호가 16번이 됐고요. 자, 우리가 다룰 자꾸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가 다룰 이 밴딩 머신 다름 아니라 밴딩 머신은 바로 스테이트 머신의 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다 스테이트 머신인 것처럼요. 이 바로 밴딩 머신, 스테이트 머신을 대체해서 밴딩 머신 자판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조금 여러분들이 이 룰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자판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친숙하게 잘 알고 있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죠.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알고 있어서 우리는 나는 이거 잘 알지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거를 스테이트 머신화 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필요한지 꼼꼼히 한번 모델링 해 보겠습니다. 먼저 돈이 있는데 처음에 빵원인데 제가 1200원을 여기다 넣었습니다. 동전을 땡깡 하고 넣었고요. 그랬더니 여기에 콜라는 5캔이 남아있고 라면은 7개가 사발면은 7개가 남아있다. 이런 것들이 개수는 몇 개가 남아있는지 바깥에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1200원을 넣었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들 물건 값에 의해서 1200원보다 낮은 1200원보다 같거나 낮은 물건들에 해당하는 예를 들면 콜라 쪽도 불이 탁 들어오고요. 사발면 쪽에도 뭐 불이 딱 들어와서 이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녀석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개수가 수량이 0개인 경우에는 불이 켜지지 않고 대신에 매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은 현재의 상태를 뜻하는 것들이니까 상태에 해당하는 것들은 스테이트라고 우리가 모델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돈은 1200원이 현재 들어와 있고요. 자판기 안에 있는 겁니다.
VM 밴딩 머신이고요. 예, 콜라는 현재 5개가 있다. 모자르지 않다. 라는 것들이 예, 기록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예, 라면도 7개가 있어서 모자르지 않다. 가능하다. 오케이. 예, 이런 것들이 바로 상태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규칙은 뭘까요? 규칙은 만약에 돈이 900원보다 크다면은 네, 콜라 값이 900원이었거든요. 아닌데도 있어요. 1000원인데도 있죠. 그러면 콜라는 예, 누름이라는 기호가 떠지면서 누름하고 콜라 쪽에 콜라 밑에 이렇게 누름이라고 하는 버튼이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 사용자가 누르면 그때서야 콜라가 바깥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넣으면 돈을 탱캉 100원씩 넣으면은 예, 500원짜리를 중간에 넣을 수도 있겠고요. 돈에 따라서 규칙에 맞춰서 예, 가격이 특정한 그 가격보다 높은 물건의 경우에는 밑에 버튼들이 누름 이렇게 나오고 개수가 모자른 경우에는 매진 이런 식으로 예, 찍히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예, 이번 주 이 룰 기반 시스템에서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자판기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꼼꼼히 모델링을 한번 해보겠고요. 그래서 어떤 규칙들이 필요한가들을 도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판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은 제가 어쩔 수는 없고 열심히 자판기에 가서 돈을 넣고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스테이트 디멘전이 무엇일지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자판기의 스테이트는 차원, 디멘전, 차원이 몇 차원일까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스테이트 변수는 총 몇 개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일단 돈은 확실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콜라, 라면, 뭐 핫식스 이런 것들도 개수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이 차원이 생각보다 좀 크네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한번 유추해 보시고 우리 예제에서는 나중에 총 몇 차원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자판기를 제가 만들었고요. 제가 자판기 여기 화면을 이렇게 꽉 한번 똑같이 실사로 채워보려고 자판기 판매하는 회사의 로그인 계정까지 만들었는데 들어가 봤더니 그림이 요만하게 나와서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서 그냥 자판기는 이와 같이 빨간색, 대부분 자판기가 빨간색이잖아요. 그래서 자판기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맨 위에는 지금 육개장, 김치사발면, 콜라, 핫식스 그리고 거기에 가격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1,500원, 1,400원, 900원, 1,200원. 육개장 값이 조금 비싸고요. 사발면 값들을 그냥 적당히 제가 숫자 넣은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파는지는 콜라 값은 900원이 맞는 것 같은데 딴 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육개장이 있는데 밑에 이런 버튼이 생기죠. 버튼이 있죠. 그래서 이 버튼은 여기 웹 화면으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용어적으로는 내부에서 변수명들은 첫 번째 버튼은 버튼 btn 약어로 썼습니다. 1, btn 2, btn 3, btn 4 이렇게 넘버링을 붙여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돈이 현재 투입된 돈의 양이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잔돈 거스르는 반환이라는 버튼을 제가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총 몇 가지냐면 이 버튼이 공란으로 있거나 이게 그냥 공란으로 있거나 불이 켜지지 않은 거죠. 매진이 표시되거나 그 다음에 돈이 적정량이 들어오면 누름이 표현되는 이 세 가지 경우입니다. 아무것도 표현 안 되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들 가서 보시면 자판기에 돈 안 넣고 있으면 아무것도 켜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진이 된 상태만 여기에 매진이라고 이렇게 찍혀져 나옵니다. 그걸 똑같이 흉내를 지금 내보겠고요. 다음엔 반환 버튼이 있어서 반환 버튼을 누르면 돈이 우수수 이렇게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 만들게 되면
여기가 0원인데도 0원일 때는 반환이 될 게 없어야 되겠죠. 이거 잘못 만드시면 돈이 계속 나오는 슬롯 머신이 되겠죠. 짤까락 재미삼아서 나중에 반환 버튼에 누르면 돈이 계속 나오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규칙이 좀 되네? 라는 생각이 이제 조금씩 드실 거고요. 규칙이 좀 되네? 라는 느낌이 든다는 건 생각보다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겠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이 밴딩 머신 쪽에서는 제가 막 엄청나게 많은 걸 다, 그러니까 아키텍처는 다 짜놨는데 여러분들이 규칙을 알아서 잘 배치하셔서 이것들에서 돈을 콜라를 꺼내고 잔돈을 집어넣고 뭐 이런 과정들이 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능적인 함수들은 다 만들어져 있고 로직에 해당하는 것들만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게 미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3V1 밴딩 머신의 V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기본적인 구조 얘기 드리겠습니다. 코드 쪽이에요. 자, 그래서 VM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 녀석은 웹 기반 디스플레이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프.웹.윈도우가 되겠고요. 시작하면 사이즈 이만하게 열리고 그 다음에 이쪽 뒤에 있는 vmachine.html이라고 하는 문서를 불러다가 화면에 띄웁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내부 상태를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내부 상태 외부에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잡하기 내부의 상태입니다. 현재 아이템 번호로 다 갑니다. 육개장, 김치, 콜라, 핫식스가 있는데 얘네들은 아이템 1, 2, 3, 4로 해놓고 현재 여기에 수량을 적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 상태에서는 초기화 하느라고 000이라고 제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써놨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물건들 1, 2, 3, 4로 이제 앞으로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프라이스 1, 2, 3, 4, 5 해서 1,500원, 1,400원, 900원, 1,200원이라고 대입을 해놓고 현재 자판기 안에 있는 돈, 그러니까 사용자가 집어넣은 돈의 양은 0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원래는 여기에 사실은 더 문제를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자판기 내부에는 잔돈 거슬르는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100원짜리하고 500원짜리를 내부에 동전으로 가지고 있고 그 동전의 양도 우리가 컨트롤 해야 되는데 다음번에 숙제를 내드릴지 않을지는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잔돈은 그냥 잘 나온다 라는 가정을 하면 문제가 좀 심플해지죠. 잔돈은 그냥 잔돈만 디지털로 뱉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문제를 잡아놓으면요, 결국 스테이트 디멘전 차원은 몇 개냐? 의미 있는 변수는 아이템의 수량 4개하고 돈, 그래서 5차원 문제가 되겠습니다. 차원이 생각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보통 물리적인 경우에는 차원들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물리적인 문제들에서는, 이 지능적인 문제들은 대부분 차원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고차원이 맞는 거죠. 그래서 아이템 1, 2, 3, 4하고 돈, 현재 투입된 돈의 양이 이 스테이트, 현재의 상태를 표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스테이트 차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이 앞서서 보신 웹에서는 얘네들 버튼 4개를 누를 수가 있어요. 얘네는 인풋입니다. 밴딩 머신 입장에서는 얘네들은 인풋이 되겠고요. 이 인풋은 전부 다 on 웹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여기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들어온 내용이 버튼 3다. btn3가 들어오면 이 콜라 버튼이 눌려진 것이 되겠습니다. 출력은 뭘까요? 출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돈이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찍어주는 창이 출력이 되겠고, 또 다른 출력은 콜라와 사발면이 끓여서 나오진 않습니다만 사발면들, 핫식스 이런 것들이 출력이 또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입력과 출력이 뭔지 확인하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보시면은 여기 있는 콜라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여기 btn3 이면이라고 되겠고요. 3번 버튼이 눌렸다면 돈을 가격만큼으로 빼기 해서 깎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0원을 넣었다면 여기 콜라 값이 900원이기 때문에 프라이스 3가 900원이죠.
그래서 내가 집어넣은 돈에서 가격을 까야 되겠죠. 잔돈 거슬러 줘야 되니까. 그리고는 화면에 프린트 머니 해서 돈의 양이 변화가 됐죠. 가격만큼을 깠으니까.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잔돈의 양을 프린트 머니 해서 화면에 찍어주고요. 바로 여기에 찍어주는 겁니다. 프린트 머니로. 그리고는 아웃풋 하게 되면 육개장이 나갔습니다. 콜라가 나갔습니다. 하고 화면에 저 콘솔 창에 리턴 값들이 표기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버튼들은 총 버튼 1부터 버튼 4까지 네이밍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세 번째 버튼을 누르면 그게 BTN3가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버튼을 누르면 BTN1이 들어오는 형태로 프로그래밍이 짜져 있고요. 반환키를 누르면 플러시 해서 이거 변기 내릴 때 쓰는 용어가 플러시인데 반환되면서 쭉 하고 돈이 흘러나옵니다. 자, 프린트 머니라고 하는 이 위에 있는 펑션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시면은 여기에는 액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머니니까 얘는 인티저 정수값이 들어갔겠죠. 숫자가 들어가서 숫자를 스트링으로 바꾼 다음에 머니라고 하는 곳에다가 프린트 머니 자바스크립트로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에 돈의 액수가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프린트 1은 뭘까요? 프린트 머니만 있는 게 아니라 프린트 1도 있습니다. 프린트 1부터 4까지 되어 있고요. 바로 버튼 위에 글자를 써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프린트 1의 경우에는 뭔가 여러분들이 입력한 스트링 값이 화면에 출력이 되도록 이 버튼 위에 출력이 예를 들어서 매진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 L3V1을 예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콜라 값이 현재 900원인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시나리오를 먼저 만들어 봤어요. 코인을 일단 집어넣고요. 그러면 코인이라는 함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코인이라는 함수를 불러서 코인하고 1000원을 넣어줍니다. 코인을 넣어주면 내부에 있는 돈의 양이 1000원이 올라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로 올려주고요. 그러면 여기에 돈이 1000원이라고 찍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1000원이라고 찍히도록 프린트 머니라는 함수를 호출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체크하는, 이제 내가 상태가 다 변했으니 머니라는 상태가 변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수행할 체크라고 하는 함수를 짜주고요. 그래서 머니가 900원보다 크면 세 번째 버튼에 누름이다 라고 표기가 이처럼 아무것도 없다가 바뀌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머니가 900원보다 커지면은 프린트 3번을 불러서 세 번째 버튼에 누름이 표기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만약 이 버튼을 이제 누르면요, 온 웹 쪽에 프린트 버튼 3라고 하는 값이 들어오겠죠. 그거에 맞춰서 콜라를 바깥으로 출력을 해주겠습니다. 아웃풋 3번을 해주면 3번을 눌렀으니까 3번 콜라가 배출이 되도록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돈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 루틴 보시면은 더 필요하다라는 게 느껴지시죠? 돈이 여기 누름이 표기됐고 여기가 아니라 여기죠. 콜라를 출력하고 나면 돈이 빠져나가는 만큼 여기 출력을 해줬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이 녀석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코인 함수를 써가지고요, L3V1 모듈이 있고 거기에 코인을 100원을 넣어봤습니다. 했더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이게 요것 때문에 딱 가리네. L3V1 코인 100원 했더니 왼쪽에 100원이 올라가, 카운트가 올라가 있는 거 보이시죠? 또 100원을 넣었더니 200원 됐고요. 귀찮아서 1000원을 넣어버리겠습니다. 1000원 넣었더니 700원 넣었네요. 700원 넣었더니 900원이라고 찍혀 있는데 가운데 보시면은 버튼 3가 하이라이트가 안 됐어요. 누름이. 이거 버그고요. 근데 눌렀더니
콜라 하고서 콜라가 바깥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이런 콜라 계속 나오면서 지금 보시면 왼쪽에 돈이 마이너스 9,000원이 됐죠. 이게 장사 잘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마우스가 잘 안 보이니까 제가 한번 동작시켜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판기가 이제 만들어져 있고요. L3V1에 코인 100원 하고 넣어봤습니다. 스타트 투 디버거 안 할 거니까 노 해주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바로 이 부분에 100원 하고 올라가 있습니다. 또 100원을 투입하면 200원이 됐고요. 700원 하고 눌렀는데 그러면 총 돈은 900원이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버튼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누름이라고 찍혀야 되는데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버그가 되겠고요. 버그는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고, 왜 버그가 생겼느냐 하면은 조건을 잘못 넣었죠. 900원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900원하고 같아도 누름 버튼이 켜져야 되는데 900보다 커야 되니까 현재 900원이라서 동작을 안 한 거고요. 100원 더 넣어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누름이라고 나타났죠. 요건 내가 실수했구나, 고쳐야겠구나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누름 버튼을 눌러줍니다. 땡강. 콜라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나왔죠. 콜라 나왔고 버튼 3 눌렀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멈춰야 되는데 이 누름 버튼이 계속 켜져 있죠. 지금 보시면 돈은 100원 남아 있는데 누름 버튼이 켜져 있어요. 또 눌러보니까 콜라가 또 나와요. 이거 돈은 깎여 나가고요. 이제 자판기 업주 입장에서 보면은 뭐야, 이거 콜라가 계속 나가는 거죠. 띵띵띵띵띵띵띵. 콜라 있는 데까지 계속 나옵니다. 무한히 콜라가 나오고 있는 인피니트 코크가 되겠고요. 돈은 무려 5만원, 6만원. 잘못 만들었죠. 뭔가 이제 수정을 해야 된다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다른 버튼을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버튼 4라고만 찍히고 있고요. 그리고 하식스가 나오진 않습니다. 여기는 김치 사발면 안 나오고 버튼 2가 늘렸다, 1이다, 2다 이런 정보들만 나오고 있고, 콜라는 뭐가 잘못돼서 계속 콜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수정을 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보시면요, 어디가 틀렸는지 조금 이제 감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한 줄 짜고서는 그걸 다시 확인을 하면서, 동작 확인하면서 로직이 어디가 틀렸는지 확인하는 건데요.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은 돈을 까고 900원을 까고 900원 깐 가격이 찍히고, 그 다음에 출력 계속해서 콜라는 바깥으로 나옵니다. 즉, 이 규칙에는 버튼이 눌리면 돈을 감소시키고 콜라를 내보내라는 기능밖에 없기 때문에 콜라가 계속해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다른 버튼을 눌러도 이 뒤에는 아직 코드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버튼은 동작을 하지 않지만, 버튼 3번을 누르면 돈을 안 넣고도 계속해서 콜라가 배출이 되는 거죠. 그런 관점을 가지고 내가 프로그램을 제대로 짠 건지 왜 틀렸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현재 이 상태에서 이 녀석은 버튼을 돈을 넣지 않고 눌러도요, 콜라는 나오고 돈만 까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프로그램 잘못 짰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쉽게 찾으실 수가 있고요. 아웃풋을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아웃풋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풋 1번 하면은 육개장이 나오고, 2번 하면 김치사발면, 3번 하면 콜라, 4번 하면 핫식스가 배출되도록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어디를 수정해야 될지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조금씩 감이 잡히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온 웹 쪽으로 가보겠고요. 여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은 버튼 3번만 눌렸을 때에 대해서 코드를 짜놨기 때문에 다른 버튼들은
동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버튼 1, 2, 3, 4 4개를 다 만들어줘야 되는데 현재는 콜라 하나만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뭔가 수정을 한 다음에 뭔가 다른 조건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조건은 아니 남아있는 돈이 프라이스 콜라 값보다는 커야 배출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품문이 한 개가 아니라 버튼이 눌렸을 때는 콜라를 그냥 배출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버튼을 눌렀는데 현재 남아있는 돈이 900원보다 큰가를 체크를 하고 그때서야 콜라를 배출해주고 현재 있는 돈을 900원만큼 삭감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규칙이 2개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짜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한번 끊겠습니다.